야, 내가 미쳤다고 널 이렇게 쳐주냐?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애들 아빠 주소지가 여긴데 여기 안 지내죠? 주소지만 해놓은 거죠? 시민들의 삶을 따뜻하고 진솔하게 바라보는 민생연구소의 이정미입니다. 시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발빠르게 찾아가는 민생연구소 김진현입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부모들, 그들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입법 미비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양육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4일이었죠. 이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의 아이들은 부모의 부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자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칠, 8년 됐는데 지가 그 몸으로 지금까지 직장 다니고 치료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힘든 정도가 아니라 항암 맞으면 머리가 다 빠져요. 그럼 그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가발 쓰고 다니면서 이랬어요. 워낙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항상 숨차 하셨어요. 이제 항상 이제 뛰지는 못하고 호흡이 힘드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어떨 때는 혼자 이제 구석에서 혼자 주저앉아 계실 때도 있었고 입원을 해서 계속 좀 치료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계속 경제 활동을 하셔야 하니까 나아지지가 못하고 계속 악화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시고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이혼하면서 빚진 게 있으니까 그걸 갚으면 주겠다. 그러면은 지네 집에 가면 별거 다 사다 놨어요. 몇백만 원짜리 뭐 카메라며 뭐 침대며 그럼 지는 할 거 다 하면서 양육비는 언제 주냐고. 주기 싫은 거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또 양육비도 못 받은 채 결국 아이들 남겨놓고 떠나야 됐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김지혜 씨는 투병 중에도 일과 치료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법이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건지 오늘 민생연구소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 배드파더스 재판변호인단 강효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효원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원님께서 오늘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육비는 이혼 뒤에 비양육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사실 양육비라는 게
아이가 전인격, 완전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 그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그 부모가 지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에 대한 기본권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서 굉장히 처음부터 화가 좀 많이 나는데요. 사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양육비는 부모가 반드시 부담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가정마다 양육비가 조금씩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양육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변호사님? 예, 서울가정법원에서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했습니다. 가로축은 이제 부모의 합산소득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세로축은 자녀의 연령이 나와 있는데요.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기본 원칙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 전과 같은 동일한 양육 환경에서 제공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부모가 설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보면 아동은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로서 양육비는 꼭 지켜야 할 양육의 의무인데요. 과연 지혜 씨가 떠난 이후에 그동안 미지급됐던 양육비는 해결됐을까요? 너 학교 갔다 왔어? 없구나? 걔 그거 끝나고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갔대 누가? 할머니가 돌봄쌤한테 전화할 거니까. 아 돌봄쌤? 돌봄쌤 여기 전화 뭐 갔다 오면 게임해줘? 저기 꼭 같이 지가 가서 데려오거든요. 아, 직접 가서 데려와요? 네. 집 끝나면 꼭 가서 데려오는데. 형아 왜 아직 안 왔어? 형아 너 데리러 안 갔어? 응. 나 자전거 타고 갔는데. 안녕하세요. 나 왔어? 아이고 안 왔어? 책가방 갖다 놓고 물병 내놓고. 걸어놓고 할머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집 앞에서 그네 탈게. 여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봐. 나 간다. 뭐 애들도 이제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뭐 그러질 않으니까 엄마야 뭐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대견해요. 뭐 막 엄마 보고 싶다고 하다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잘 가슴속에는 있겠죠. 애들도 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혹시 뭐 친구한테 딱 연락이 온 적 있어요? 연락 온 거는 없는데 애가 이제 5월 12일 날 떠나고 세상을 그동안에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줬기 때문에 청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개인위생을 낸 거예요. 나는 뭐 통장에 23만 원밖에 없다고. 응? 나도 이것밖에 돈이 없다. 양육비 안 주고 지금까지 그것도 개인위생으로 집어넣고. 제가 후견인을 해달라고 먼저 신청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후견인이 돼요. 근데 그쪽에서 지가 이제 동의를 안 해주고 내가 키우겠다. 친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거지. 23만 원밖에 없다는 놈이 무슨 소리 애들 데려다가 어떻게. 애들 데려간다니까. 뭐 저로서는 힘이 없잖아요. 널 먹어야 되는데 자꾸 닭죽 끓여다 놓고. 할머니 갈게. 이따 일찍이 들어가. 전화한다. 이게 행운을 갖다 주고. 이거 옷을 이거 웃음을 갖다 주고. 오, 누가 해줬어? 내가 만든. 아, 이쁘네. 잘했네. 할머니 간다. 이거 한 박스야? 어? 이거 한 박스야? 아니,
아니, 한 박스 사다 놓을게. 한 봉지 사다 놨어. 진짜 많아. 할머니 이따 전화한다. 갈게요. 가게 운영하신 지 몇 년 됐다고 하시죠? 한 7년 됐어요. 일주일 내내. 아시는 거예요? 예? 예. 쉬는 날 없이 해요. 쉬는 날 없이 해도 이러네. 사는 게. 어떻게 된 게. 어디야? 밖에 바뀐지 몰라. 알지? 영상 돌려봐. 뭐해? 누구하고 놀아? 누나랑? 좀 이따가 들어가. 어두워지기 전에 할머니 또 다시 전화할게. 그러면은 애들 그럼 저녁 혼자 먹는 거예요? 애들끼리 챙겨 먹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저기 이모 친구들이 와가지고 차려주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놀고 애들도 데려가서 저녁 먹기도 하고. 지금 돈가스랑 해서 다 먹고. 그래 잘했다. 아이고 많이 먹어 그래. 알겠어요. 그래. 수고했다 야. 네. 그래 고맙다잉. 할머니 인사해라. 이따가 또 전화할게 할머니가. 네. 그래. 지금까지 잘 키워왔고 잘 살아왔는데 큰애가 떠났다 그래서 갑자기 친부가 나타나서 데려가겠다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양육비 한 푼도 안 주고 지금까지 한 것도 없는데 친부라고 주장하고 데려가겠다는 거는 말이 아닌 거죠.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지금. 5년 동안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단 50만 원만 지급하고 난 다음에 돈이 없다고 양육비를 일체 안 주던 아빠. 안 준 5천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개인 회생에 포함시켜서 신청한 아빠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키우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이에 대해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한 일인데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아이 아버지께서 이혼하시고 한 번도 찾지 않았고 또 양육비도 딱 50만 원만 주신 분이신데 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거 양육비 채무를 자기의 개인회생 채권으로 올리고 이런 것은 자신의 기본적인 그 과거의 양육비를 다 좀 면제받으려고 하시는 자기가 의도가 직접 같습니다. 키움으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보기에도 좀 의도가 불순한 것 같은데. 네, 순수하게 자녀를 양육하겠다라는 주장으로는 조금 보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이렇게 무책임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받을 방법이 뭐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2007년부터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 청구라든가 이행 확보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부터 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산하에 이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많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잘 들여다봐 주시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잘 어루만지시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행 관리원을 통해서 해결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36.6%. 거기에 그치고 있는데요. 즉 3명 중 2명은 이행관리원을 거치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이렇게 이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행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비양육자들의 그 채무를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양육비행관리원에서 실제 근무하시는 분이 57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57명의 직원분들이 전체 접수된 모든 양육비 사건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20-30% 정도의 사건만 접수된 전체 양 중에 네, 그 중에 20-30% 정도만 이행관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54만 가구입니다. 이 사별 가정을 제외한 한부모 가정의 80%에 달하는 가구가 양육비 지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이행원 직원 말씀하신 이 57명? 네, 57명이 전국의 양육비 미지급 가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이게 사실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의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보시는 저 동영상에 감정이 이입됐는 게 어머니께서 저렇게 저를 키우셨는데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정원, 이행관리원에 57분이 아니라 570명, 5,700분이 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그리고 이 권리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난 5월이죠. 기존 양육비 이행법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조항을 신설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이 영상에 아이 아빠가 버스 운전기사지 않습니까? 면허 정지가 되면 이제 뭐 생계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면 좀 양육비를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법을 개정할 당시에 과잉 입법이 또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생업을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이용하는 분들은 단서 조항을 두어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실질적인 제재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도대체 이 법을 왜 개정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강한 제재를 통해서 운전면허 정지를 받느니 양육비를 좀 제대로 지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이 된 건데 현행법의 한계가 뚜렷이 보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한 제재를 악용해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배드파더스. 그들의 회피 방법은 가히 기상천외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비양육자를 직접 찾아가는 건가요? 네. 얘기 좀 알아요. 지금 애들 아빠 주소지가 여긴데 애들 아빠 여기서 지내요? 네?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으시네. 여기 안 지내죠? 주소지만 해놓은 거죠? 지금 이혼하고 6년째인데 6년이면 지금 밀린 게 한 번도 안 받아서 저 1억 3천이에요. 아니면은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세요. 연락처 아시죠? 자기 손자들 손자인데. 삶의 문제인데. 네가 이러고 다니니까 내가 안 보내는 건데. 근데 어머니 승준이 기다렸어요. 할머니 자기한테 거짓말 안 할 거라고. 할머니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러고 다니는 게 애들 아빠 연락 안 돼서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주소지가 여긴데. 근데 여기 올 적마다 이 없잖아요. 그렇죠. 번호 알려주시라고요. 돈을 안 주니까 찾으러 가는 거지. 저 초등학교 동창하고 바람 나갖고 나가놓고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저 두들겨 패고. 패지도 않았는데 무슨 패다고 내가. 어머니 다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다 연락 다 하시고 다 듣네요? 중간에서? 하기는 아니면 그렇게 연락도 잘 되는 전화번호 저도 알려주든가. 나 번호 몰라. 승준이 할머니 이 손주 얘기 일이잖아요. 연락처 주셔서 아이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연락이 되게끔 해주세요. 지금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 어디 사람이 기거할 만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미용실인데 할머니 핏줄이잖아요, 아이들. 다음에 줄게요. 다음에. 손끝 하나 안 건드렸대. 원래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 손끝 하나도 안 건드렸대. 걔가 그럴 애가 아니야. 순해서. 순하니까 저렇게 악한 여자한테. 악한 여자. 악한 걔 여자. 생각하면 이러도 좀 싫어. 어쨌거나 이 문제에 당사자인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잘못이잖아요. 영화방에서 나가. 쟤 혼혼 행동을 보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갖고 우리 영업방이니까 나가. 아니 이러지 않아도 돼. 이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번호만 알려줬으면 되잖아요. 영업방에서 나가. 나가고 법을 해주면 다
저렇게 한 집 한 집씩 다니시면서 같이 뭐 싸워주시고 만나려고 노력하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편안하게 계시네요. 개연적으로. 이혼하게 된 계기는 이제 가정폭력,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때리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취재진까지 이렇게. 이 폭력의 강도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심지어 흉기까지 들어놓고 아이 안고 있는 엄마한테 흉기를 들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뭐 개콘을 보고 제 의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안에 사람 들어가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야, 내가 미쳤다고 널 이렇게 채워주냐? 없다니까. 없다니까. 아니 근데 저분 왜 형사처벌 안 받아요? 저렇게 막 사람 때리고 그러는데?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어요?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 압류를 하려면은 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장 전입을 알아야지만 이제 감치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주거지를 좀 알아야지만 법적인 절차를 좀 밟을 수 있어요. 이장 전입한 건 어떻게 하셨어요? 초반에는 이제 외숙모네 집에 거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혼해서 이제 막 아기 낳은 여자가 이 집에 조련님 3명인데 살 이유가 없죠, 이 집에서.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이건 이정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찾아갔어요. 아유, 혼자 찾아가는 것도 무섭다, 진짜.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봤는데 왜 왔는데? 살아요? 만나러 왔어요. 지금 없어. 지금 왜 없어? 안녕하세요. 지금 왜 없는지 왜 그걸까지 연락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있던데 어떻게 여기서 왔다? 난 모르겠어. 어떻게 네가 알았어요. 지금 만나려고. 올라갔더니 집안 내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SNS에 올린 집안 내부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정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시장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현장에 그 시간대에 없으면 감시도 못 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집을 알아야지만 집은 맨날 들어오니까. 자기 아이의 얘기인데, 문제인데,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까? 이장전이 신고하러 왔는데요. 네. 어떤 거가 궁금하 계세요? 저런 걸 다 찾아가서 직접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들 중에 피해자가 뭘 입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가해자를 조사해가지고 가해 사실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쫓아다니면서 나 피해 입었다고. 당연히 저 행정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하는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처음에 예전에 네네네. 이거 신고. 근데 지금 그 주소지 아직 안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 그분이랑 만나서 거기 사는 거 확인했었거든요. 직접 만났어요? 네. 산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이게 방에도 들어가 보고 물건 있는 거 봤고. 어떤 물건이요? 그런 물건. 그 가방이랑 같은 거 있었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 수사 기간도 아닌데 당신 지분이 있는 거 보고 이 옷이 그거 맞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간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하신 거예요? 방문할 때 방문한다고 와서 드리고 가서. 당연히 그러면 가 있지.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있죠. 언제 고지하고 얼마 만에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언제 계세요? 했더니 언제 있어요? 그래서 그날 낮에 잡아서 간 거예요. 충분히 그런 자기 집을 갖다 놓을 시간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다 놓을 시간이 있잖아요. 근거대에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근거요? 그럼 제가 영상 보여드리면 돼요? 그 집에 여기는 고지하고 가셨잖아요. 저는 불시에 갔어요.
나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 아니다. 우리 무슨 수사기관이냐. 수사기관이 아니면은 그럼 위장관이 신고 자체도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육비를 미지급화하는 이 사람들이 가족들 명의로 다 등록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렇게 통장 받고 거주지 받고 차량 받고 저 정성으로 자식한테 양육비 좀 주지. 찾으러 가고 있거든요. 뒷문에 있어요? 네, 알겠어요. 뒷문에 차에 있대요. 네. 네. 네네. 지금 차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여기 나가가지고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사이는 좁은 데예요. 일단 주차장 가가지고 차가 있으면 거기 사는 게 확실한 거고. 양육자는 일도 하면서 저렇게 또 찾아다녀야 되니까 훨씬 가중이 많아요. 약간 초등학교 있었던데 거기 잠깐만요. 차 있는 것 같아요. 찾았어요? 있는 것 같아요. 찾았다. 발견하셨네요. 그 자리에 차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왔다매 좋은 차다. 아유. 저거 외제차인데? 아유. 저 비싼 차인데? 저런 거 가압류하면 안 돼요? 저 소유자가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 안녕하세요. 여기 층마다 평수는 좀 다른가요? 14평, 25평, 25평. 실평수 25평이면 33평? 30평. 아파트 층은 그러면 훨씬 더 큰 거네요. 그럼 시식구나 있는 아주 너무 맛있어요. 넓죠.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는 거를 이제 다음 주에 재판부에 얘기를 할 거고요. 감치 집행을 이쪽으로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압류를 이쪽으로 넣겠죠. 거주중에 찾았다고 네. 그쵸. 한 번의 사진이 아니라 또 여러 번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것도 제 몫이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더 추적을 하시고 네, 더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고생하셨네.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건 지금 그렇죠. 보면 볼수록 말이 안 되는 네. 상황이네요. 네. 저렇게 고급 승용차까지 타고 다니면서 누릴 건 다 누리는데 저런 분들의 뻔뻔함을 부추기는 거는 또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잘한다 이러면서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크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양육비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고 그냥 개인 간의 돈 문제지 이걸 굳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돈 내놔라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하니까 나 같아도 돈 안 주겠다. 이렇게 돈을 안 주니까 저렇게 하지. 네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을 안 주더라도 사정이 있으니까 돈을 못 주는 거겠지.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지만 막상 이제 집행을 하려고 보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런 속사정들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양육자분들한테 더 많은 좀 비난의 화살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없어서 못 주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뭐 정말 그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야 우리가 이해해서 그럼 국가가 어떻게든지 제도적 시스템으로 아이를 건전하게 키워야 되는데 지금 모습은 제가 저분을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뻔뻔하잖아요. 네.
아니 떨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자동차가 자기 자동차로 해놓아야 될 건데 분명히 그 자기 자동차 아니었을 거고 집도 자기 명의가 아니라 뭐 세를 든다든가 기타 등등 그건 어떻게 보면 악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자기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좀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양육비를 안 주는 비양육자들의 태도도 문제인데 우리도 이 양육비 문제를 단순히 개인 간, 사인 간의 채무로 보던 인식을 좀 바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양육비를 미납하고 체납하는 이런 불이행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 규정 같은 거 없습니까? 진짜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너무 속이 답답해서 오늘.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감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체를 약 한 30일간,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의 시설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근데 이 감치를 신청하는 것도 먼저 이행명령을 신청을 해야 이행명령을 받고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감치를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감치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대 7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한 경우들이 허다하다 달이라고는 돼 보니까. 있으나? 한 달 안에 그렇게 7일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영상과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장 전입을 해서 뭐 소장 자체가 송달이 안 되는 경우 또 감치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감치가 되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제재를 할 수가 있는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치 명령장이 유효기간이 6개월인 거예요. 네. 압수수색 영장 같이 이렇게 보이고 하듯이 네. 6개월짜리 감치 명령장이니까 6개월 동안 짠 다니면 되잖아요. 숨어 있으면 그럼 또 슈퍼마다가. 새로 진행해야 되는 거고 이 감치라는 게 되게 좀 독특한 거라서 제가 그냥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이혼했는 그 부부지간이면 아이의 문제보다 그 반대편 당사자 배우자의 악한 감정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배우자가 이행명령하고 감치명령 했어. 그러면 제가 돈이 있어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나 7일 동안 그냥 갔다 올게. 난 니한테 땡전 한 푼 못 줘. 정말 노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이의 거죠.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돈을 그 부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데 주는 돈인데 한마디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비양육자들 이 사람들을 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수단 뭐 법칙이 이런 거 없습니까? 형 민사소송법상 가장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 그래서 앵커님하고 저하고 야, 누구한테 돈이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네가 좀 가지고 있어 줘. 네. 그래 우리 요렇게 짜자. 거래행위 한 것처럼 거래행위 하자. 있었죠? 이러고 네. 또 갖고 나는 날라.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취소시키는 게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고 존재를 하는 것이고 사실 양육비 지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압류 가처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재산을 못 돌리도록 선제적으로 그걸 이렇게 막아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행원에서 아까 제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실질적인 것까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사처벌 해야죠. 형사처벌에서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형사처벌 1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돈 안 돌려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렇게 해야 야, 나 10년 동안 내가 들어가는 거야? 이래 돼야 돈을 주려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사건에서는 반드시 구속 기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영상에서 이런 재산 은닉이나 위장전입 같은 거를 증명해내야 하는 몫이 제 몫이에요. 이렇게 한 말이 조금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한 실태조사를 보면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100만 명의 아동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이도 기쁘지 않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 엄마들도 피켓 들고 거리에 나선다는 일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혼을 했지만 내 자식 양육비인데 그걸 지급을 못했을 때 무슨 좀 그런 형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정들이 어떤가 한번 현실들하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뭐 능력이 안 된다, 뭐 신용불량자다, 뭐 개인회생 중이다 계속 그렇게 돌려 말하면서 아예 이제는 연락을 아예 받질 않더라고요.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법 위에 있어요. 양육자보다 안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빠삭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생활습관도 사실 신용불량자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나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계속 놀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도 하고 주로 하는 말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실제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는데도 그거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목격을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아이고 성형수술도 하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일을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해도 네. 비양육자가 여러 편법과 꼼수를 써가지고 그 일이 해결이 안 되게끔 만들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본인의 이제 신상 정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본인의 주소지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아예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 맞춰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거나 뭐 심지어는 본인의 뭐 주민등록도 말소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변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찾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거. 다단한 재산에 대한 문제인데 재산 자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체를 계속적으로 처분하고 찾아낼 수 없는 형태로 만드는 의미가 하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 자체를 굉장히 줄이거나 축소 신고하거나 어디서 많이 봤던 행태다 싶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체납자들이 주로 하는 수법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뭐 기동반도 만들고 이런 적극적으로 막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아직도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아요. 근데 아직까지 양육비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 사람을 자꾸 찾아서 재산을 환수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또 그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문제가 아이들의 인권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희 아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형이잖아요. 양육비가 끊긴다 동시에 사실 면접 계속도 회피를 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번 주가 걸리는 면접 계속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아이는 그 전부터 월요일부터 주말에 아빠 집 갈 때, 동전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알고 있잖아요. 못 간다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머릿속에서 항상. 아니 부부간의 관계는 둘과의 관계지만 아버지와도 그쵸. 자식과의 관계는 두 사람의 또 독특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예 찾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아이한테 줄 상처가 엄청날 것 같아요. 양육비를 안 주게 되면 아이도 안 보게 돼요, 심리적으로. 이제 보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또 굉장히 마음이 자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기본적인 도리를 안 함으로 해서 아이한테 관계까지 단절을 해버리니까 그건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그 전 남편이 우리나라 그 유명 로펌의 변호사예요. 그런데 4년 동안 밀렸어요. 그 양육자가 이제 배드파더 사이트에 제보하겠다. 그리고 그 로펌에 가서 1인 시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바로 해결했거든요. 월 8천만 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치 월급에 끝나는 건데 4년 동안 안 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도 똑같이 하는 말이 돈이 없답니다. 월 8천만 원씩 계좌에 찍히는데 돈이 없다. 그렇죠. 모든 양육자들이 있잖아요. 신상 공개하는 걸 본인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 엄마가 전 남편을 신상 공개했어요. 그럼 이 전 남편이 뭐 전화해서 막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담이 있는데도 이걸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절대 안 하죠. 혹시 대표님께도 그런 협박이나 왜 이런 걸 보복이 하는 거야? 들어오진 않았을지 그런 걱정이 드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나요? 상대방 그 비양육자가 고소를 저한테 한 게 18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를 18번을 받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좀 유흥업소를 하는데 그 동생들이 칼을 잘 쓴답니다. 뭐 이번 주까지 사진 안 내리면 우리 동생들이 칼 잘 쓰니까 동생들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많이 해요.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 양육비를 냈으면 당연히 내려갈 텐데 예. 그거를 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제 대표님을 협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좀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끝으로 우리 양육자 모임 분들께서 이런 법안 하나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 제안을 주시면 제가 꼼꼼히 적어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아동학대. 오늘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 고충들이 제도적으로 빨리 개선이 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관심 갖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는 배드파더스 회원들 사건이 거론됐는데요. 양육비를 받고자 했던 엄마들이 권리 구제 대신 거꾸로 처벌을 받는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양육자를 200만 원 벌금형에 약속 기소한 걸 두고 지적이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한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 배드파더스 사건은 1심에서 공익성이 인정돼서 무죄로 선고가 되었고요. 근데 검찰이 이거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에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에 항소심 첫 기일이 있었는데 형사재판부에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지금 심리 중이고 그 결정을 보고 같은 맥락으로 이 사건을 다루겠다라고 하셔서 일단 심리는 추정을 해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나요? 지금 피고인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사이트의 자원봉사자이신 분이고 네네. 한 분은 이제 올리신 제보하신 분이신데 그 올리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금 50만 원이 나오셔서 그분도 항소를 하셨고 그 자원봉사자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한 분이었습니다. 비양육자의 명예냐, 아이들의 인권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험해한 어떤 대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서 이번 사건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회사 이름이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생존권은 그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비양육자의 명예권보다 훨씬 소중하고 그 비양육자의 명예권의 훼손은 자기 스스로 자초한 행위다. 자기가 돈을 냈으면 그런 일 없을 거잖아요. 누가 그걸 막았나요? 막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좀 다르게 결을 달리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위원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양육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고 거의 유일한 통로죠.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법이 조금 너무 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해외에서는 이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이 주어지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률이 80%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급률이 그냥 지급을 해주는 그 퍼센테이지가 72%가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그럼 미국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72%가 이행이 되고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운전면허. 사실 미국은 자동차 운전 못하면
움직인다고 봐야죠. 장도 못 네네. 보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생활의 필수적인 어떤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지, 그리고 형법상 형벌로 신역형을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신상공개. 사실 배드파더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어떤 나라들이 흔히 말해서 진역형을 부과하고 있느냐라고 살피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우리가 북유럽을 생각한다면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서유럽을 생각하면 많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걸 다 외우셨어요.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진역형을 부과하고 있다면 이 진역형 부과가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생뚱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나라들이 다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전향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인데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이 어떻게 지금 개정이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양육비 대지급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 아이당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인데 큰 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일단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양육비라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아동의 이게 생존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육비와 관련된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양육비 지급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아동을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이고 다름 아닌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형벌적 페널티를 통해서라도 양육비 이행의 실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목적도 돈, 두 번째 목적도 돈, 세 번째 목적도 돈. 그 돈이 잘못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 저는 국가가 대위 청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내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라든가 그 여성가족부에서 그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돈을 받게끔 하고, 먼저 그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녀에게 지급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재판을 하겠다 했을 때 저런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좀 이렇게 체계적인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돈 받아주고, 그 돈은 정부 돈은 죽기 살기로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가 직접 그 아버지 찾아가서 징수해야죠. 예, 징수. 그 어머니가 저렇게 저녁에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난 대한민국이다. 너희가 돈 안 내면 대한민국이 니에게 지금 이런 행동하겠다. 좀 이런 당당한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0대 국회 때 발의한 10개의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저희 민생연구소는 양육비 이행강제법의 21대 국회 발의와 비준을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회,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민생연구소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할 말 많은 여러분의 민생 현장을 찾아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가 어떤
있습니다.